공기는 무거웠다. 내 옆에 누운 젊은 남자의 숨소리와 희미하게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뒤섞여 방 안의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의 숨결은 규칙적이었지만 내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지만 모든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장모와 사위.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이 순간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 뺨 위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눈물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수치심인가 아니면 안도감인가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닿았다. 나는 움찔했지만 그의 손길은 강압적이지 않았다. 그저 얇은 이불을 끌어올려 내 어깨를 덮어줄 뿐이었다. 그 단순하고 따뜻한 행동에 내 안의 무언가가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었던 종류의 온기였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모든 것은 희미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빗소리 차가운 거실의 공기, 그리고 그의 절망적인 눈빛. 그 눈빛에 담긴 깊은 외로움이 수십 년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것은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일까?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도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 윤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아닌 복잡하고 슬픈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한 인간으로 비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내 딸의 남편. 내가 결코 이런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금단의 온기 속에서 그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유일한 남자였다. 나는 이 위험한 평온함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이 밤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의 관계는 어디로 흘러갈까? 아니, 애초에 이것을 관계라고 부를 수나 있을까? 이것은 그저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잠시 핥아준 하룻밤의 실수일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천이 내게 전해질 때마다 그 생각은 힘을 잃고 흩어졌다.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어머님? 그 호칭이 현실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게 괜찮으냐고 물어봐 주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그의 물음은 메아리처럼 텅 빈 내 마음속을 맴돌았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괜찮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괜찮지 않다는 것은 이 금단의 밤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내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그도 알고 있을 터였다. 잠은 오지 않았다. 여튼 어둠 속에서 나는 죽은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사람 박성철. 그의 기억은 언제나 지독한 알코올 냄새와 함께 찾아왔다. 그는 술에 취하지 않은 날이 드물었고 술주정은 언제나 폭력으로 끝을 맺었다. 그의 손길은 결코 따뜻했던 적이 없었다. 내 어깨를 감싸는 이불의 온기와 지훈의 고른 숨소리는 낯설고 비현실적이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과거의 상처를 더욱 선명하게 후벼 팠다. 남편은 잠들었을 때조차 나를 불안하게 했다. 코를 고는 소리는 천둥 같았고 잠결의 뒤척이는 그의 팔에 맞기라도 할까봐 나는 언제나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야 했다. 그는 나를 소유물이라고 불렀다. 당신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말은 쇠사슬처럼 내 목을 감았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모든 폭력과 무시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 저항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 번은 그가 아끼는 도자기를 내가 실수로 깨뜨린 적이 있었다. 그는 내 뺨을 때리는 대신 내가 가장 아끼던 작은 찻잔 세트를 하나씩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산산조각 나는 찻잔을 보며 나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그저 내 마음이 함께 깨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그런 기억들 위로 지훈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는 달랐다. 언제나 조용하고 예의 발랐다. 그는 나와 마주칠 때면 언제나 먼저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식탁에서는 내게 먼저 수저를 챙겨주었고 내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말없이 다가와 들어주었다. 처음에는 그저 사위로서의 의례적인 친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에 담긴 진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존중이 담겨 있었다. 수십 년간 받아본 적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 그것이 내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음을 나는 인정해야 했다. 내 딸 미나는 그런 남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미나는 똑똑하고 야망 있는 아이였다. 언제나 최고가 되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느라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돌보지 못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남편 강지훈이었다. 저녁 식탁은 종종 침묵으로 채워졌다. 지훈이 어렵게 대화를 시작하려 해도 미나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거나 일 얘기로 말을 끊기 일쑤였다. 지훈 씨, 나 지금 바빠.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미나의 나중은 결코 오지 않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들의 텅 빈 대화를 지켜보며 종종 가슴이 아팠다. 지훈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과 외로움의 그림자를 나만이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깊은 공허함이 숨겨져 있었다. 어쩌면 나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는지도 모른다.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삶.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 안에서 서서히 영혼이 죽어가는 느낌. 나는 그 지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내가 그에게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의 외로움에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고 싶어졌던 것은 남편의 제삿날이었다. 미나는 중요한 출장이 있다며 전날 밤늦게 집을 나섰다. 텅 빈 집에는 나와 지훈 단둘이 남았다. 나는 홀로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지훈은 묵묵히 내 옆에서 전부치기를 돕고 무거운 그릇들을 날랐다.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제사를 마치고 지훈이 물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이었다. 그는 무뚝뚝한 게 아니라 잔인한 사람이었다. 내 대답에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지친 어깨를 잠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술을 몇 잔 마신 지훈이 말했다. 어머님을 보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늘 혼자 모든 걸 짊어지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단순히 사위가 아니라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경계가 무너진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을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내 옆에 누운 지훈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이처럼 평온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뺨에 닿을 듯 말 듯 망설였다. 이 손길이 가져올 파국을 예감하면서도 나는 이 위험한 온기를 거부할 수 없었다. 죽은 남편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나의 젊음, 나의 웃음,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능력까지도. 나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채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삶의 황혼에서 결코 허락될 수 없는 한 남자가 내게 다시 여자로서의 감정을 일깨우고 있었다. 이것은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구원받고 싶은 욕망일까?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파도 밑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생의 감각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절규처럼 들렸다. 천둥이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리며 다가왔고 번개가 칠 때마다 어두운 집 안이 잠시 하얗게 드러났다 사라지곤 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미나와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처음에는 조곤조곤하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목소리를 낮추려 애쓰는 듯했지만 격앙된 감정은 벽을 뚫고 내 방까지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그들의 말은 귀를 파고들었다. 당신한테 가족은 있긴 한 거야. 늘 회사 프로젝트 승진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잖아. 지훈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격한 감정이었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구나.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잖아. 미나의 목소리 또한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내 딸은 언제나처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단어들을 무기처럼 사용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은 지훈의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낼 뿐이었다. 미래 당신이 말하는 미래에 우리는 없어. 오직 당신의 성공만 있을 뿐이지. 난 그냥 당신의 트로피 같은 거잖아.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거실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잠시 동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곧이어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멀어져 갔다. 미나가 떠난 것이다. 나는 가만히 누워 폭풍이 지나간 집안의 정적을 느꼈다. 이제 이 집에는 나와 지훈 단 두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만이 남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아래층으로 향했다. 거실은 소파 스탠드에 희미한 불빛만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 지훈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꿀차를 탔다. 찻잔의 온기가 내 차가운 손을 덮여주었다. 나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찻잔을 건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나를 보자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받아들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우리의 침묵을 채웠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시끄럽게 해드려서.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아니다. 괜찮다. 내 대답은 짧았다. 더 이상의 위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장모와 사위가 아니었다. 그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기댈 곳 없는 두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의 외로움이 내게로 전염되는 것 같았다. 그가 갑자기 어깨를 떨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안으로 삼키는 듯한 울음이었다. 그의 고통이 내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등을 토닥였다. 내 손길에 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젖은 눈빛과 내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 절망, 외로움, 그리고
나를 향한 어떤 갈망. 나는 숨을 멈췄다. 이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내 손 위를 덮었을 때 나는 피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불처럼 뜨거웠다. 그 온기가 내 손목을 타고 심장까지 번져나갔다.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다. 거친 수염의 감촉과 그의 눈물이 내 손바닥에 느껴졌다. 어머님, 그가 나지막이 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에 내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천천히 내게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내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수십 년간 닫혀있던 내 마음이 그를 향해 열리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격렬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는 듯한 입맞춤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고통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슬픔을 맛보았고 나도 모르게 그의 입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과거의 공포가 본능처럼 되살아났다. 남편의 거친 손길이 떠오르며 몸이 굳어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밀어내려 했다. 내 저항을 느낀 지호는 즉시 몸을 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내가 그의 옷깃을 잡았다. 나 자신도 놀란 행동이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치고 있었다. 이 온기를 놓치지 말라고. 이 사람을 놓치지 말라고. 내 행동에 놀란 것은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이 크게 뜨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 쪽으로 다시 끌어당겼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입을 맞췄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나 자신의 의지로 행한 육체적 교감이었다. 서툴고 두려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나의 욕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나의 굳어진 몸이 이완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의 손길은 내 옷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그의 입술은 내 뺨과 목덜미에 따뜻한 흔적을 남겼다. 그의 모든 행동은 내게 괜찮은지 묻는 것 같았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나는 고통이 아닌 충만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위로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다.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그저 묵묵히 내 등을 쓸어주었다. 이 밤 금단의 따뜻함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쳐 있었다. 세상은 물에 씻긴 듯 깨끗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 옆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그의 고른 숨결은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곁을 빠져나와 내 방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쉰을 훌쩍 넘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나는 오랫동안 이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생기가 돌고 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향이 풍겼다. 지훈이었다. 그는 이미 씻고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젯밤의 일은 우리 사이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었고 우리는 그 공기 속에서 숨 쉬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시선은 달랐다. 그 눈빛은 내게 조심스럽게 묻고 있었다. 괜찮으시냐고,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나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아침.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규칙들이 생겨났다. 우리는 집안의 작은 다용도실을 우리의 정원으로 삼았다. 그곳은 내가 작은 화초들을 키우는 햇살이 잘 드는 공간이었다. 집안의 다른 곳과 분리된 듯한 그곳은 우리의 유일한 해방구였다. 지우는 아침마다 그곳으로 커피를 2잔 들고 왔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을 주었다. 그의 어깨와 내 어깨가 스칠 때마다 나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미나는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짧은 문자만 보내올 뿐이었다. 그녀의 부재는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했다. 우리는 마치 새로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처럼 서툴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할 때면 좁은 부엌에서 우리의 몸은 의도치 않게 자꾸 부딪혔다. 그는 내 등 뒤로 지나가며 아주 잠시 그의 손을 내 허리에 올려놓았다가 떼곤 했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만으로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건축가로서의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만의 디자인에 대한 열정.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가 단지 외로운 남자가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예술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의 가장 좋은 청중이 되어주었다. 나 또한 내 이야기를 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저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 잊고 살았던 나의 작은 꿈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꽃을 좋아했던 소녀 시집을 읽으며 얼굴을 붉히던 소녀. 그는 내 이야기를 아주 진지한 눈으로 들어주었다. 그는 내 안에 죽어있던 소녀를 다시 발견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우리의 정원에서 함께 화채물을 주다가 그의 손이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는 나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날 밤의 절박한 입맞춤과는 다른 햇살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입맞춤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육체적인 관계는 그 깊어진 감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몸을 떨지 않았다. 그는 내 몸에 새겨진 두려움을 인내심 있는 손길로 하나씩 지워주었다. 그는 내게 쾌락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내 몸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고 잊고 있던 립스틱을 다시 꺼내 바르기도 했다. 요리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지훈이 선물한 작은 난초 화분을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미소를 지었다. 죄책감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림자처럼 남아있었지만 살아있다는 강렬한 감각이 그 그림자를 밀어내고 있었다. 우리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이 비밀스러운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당장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온기에 집중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구원자이자 함께 죄를 짓는 공범이었다. 그날 저녁에도 우리는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은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지훈이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과 있으면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완벽한 평화가 우리를 감쌌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 쪽에서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온 것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나였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정원에 예고 없이 현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자동차 소리가 가까워지자 우리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그의 어깨에 기댔던 내 머리가 제자리를 찾고 그의 손을 잡고 있던 내 손은 황급히 무릎 위로 돌아왔다. 방금 전까지 우리를 감싸던 완벽한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공포가 들어섰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내 심장은 통제불능 상태로 날뛰기 시작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녀왔습니다. 미나였다. 미나는 지쳐 보였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몇 개 들려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지훈 씨, 나 없는 동안 잘 지냈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 순진함이 오히려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고생 많았겠네. 어서 와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나는 사과의 의미라며 우리에게 선물을 내밀었다. 내게는 고급 스카프를, 지훈에게는 최신형 만년필을 선물했다. 나는 차마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었다. 딸의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남자였으니까. 그날 저녁 식탁은 지옥과도 같았다. 미나는 출장 중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음식은 모래알처럼 씹혔다. 내 모든 신경은 지훈과 미나 두 사람의 미묘한 기류에 쏠려 있었다. 지훈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미나의 말에 짧게 대답하며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의식적으로 나를 피하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으로 완전히 분리된 섬과도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내 등 뒤로 미나가 다가와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오늘 밤엔 우리 영화 볼까? 당신 좋아하는 감독 신작 나왔던데.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지훈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릇을 닦던 내 손이 멈췄다. 물소리만이 우리의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지훈이 미나의 팔을 부드럽게 떼어내는 것이 시야의 가장자리로 보였다. 피곤하네요. 오늘은 그냥 일찍 자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나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감을 나는 차마 돌아볼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였다. 옆방에서 두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가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하며 몸을 떨었다. 질투와 죄책감이 뒤섞여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인가? 우리의 비밀 정원은 문을 닫았다. 미나가 있는 집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줄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까지 닫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금지된 상황이 우리의 갈망을 더욱 키웠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신호들로 이루어졌다. 아침 식탁 밑으로 그의 발이 내 발을 가만히 건드리는 것. 스쳐 지나가는 복도에서 그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내 손등을 스치는 것. 그리고 밤늦게 각자의 방에서 보내는 짧은 문자 메시지. 보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 짧은 단어들 속에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로했다. 그 달콤한 거짓말들은 이 숨막히는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줄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물을 마시러 내려갔다. 그런데 우리의 정원이었던 다용도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곳에 지훈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앉던 자리에 앉아 내가 선물했던 난초 화분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가 나를 보고 놀란 듯이 일어섰다. 주무시지 않고요. 우리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바로 그때 2층에서 미나가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우는 재빨리 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화분에 물을 주는 척 연기했다. 여보. 웬일이야. 미나는 잠이 깬 듯 부스스한 얼굴로 말했다. 목이 말라서. 당신은 안 자고 여기서 뭐해? 지우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 난초가 좀 시든 것 같아서. 물 좀 주려고. 다행히 미나는 아무 의심 없이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 미나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긴장했던 숨을 토해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방금 전의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심장이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방금 전의 일은 경고였다. 우리의 행복은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얇은 유리 위에 서 있다는 것. 나는 이 달콤한 거짓말의 끝이 어디일지 두려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 거짓말을 멈출 용기도 없었다. 그날 밤에 아슬아슬했던 순간 이후 집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미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수는 줄었고 웃음은 사라졌다. 그 대신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이 자리 잡았다. 나는 그 시선이 나와 지훈을 향해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를 방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있는 공간에는 언제나 유령처럼 나타났다. 부엌에서 나란히 서 있기라도 하면 어느새 그녀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의미 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었다. 나는 지훈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우리의 모든 교감은 차단되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같은 집 안에 사는 이방인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 말라가는 기분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길지 않았다. 운명의 날은 아주 평범한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미나는 대청소를 하겠다며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지만 딱히 막을 명분은 없었다. 사건은 지훈의 서재에서 터졌다. 미나는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지훈이 읽던 건축 잡지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스케치 한 장이었다. 지훈이 연필로 그린 우리의 비밀 정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는 난초 화분을 돌보는 여자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바로 나였다. 그림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사위가 장모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림 뒷면에 있었다. 그곳에는 지훈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유일한 평화, 나의 정원. 그리고 그 아래 S이라는 이니셜이 작게 적혀 있었다. 서연. 내 이름이었다. 미나는 한참 동안 그 스케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들고 서재를 나왔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나와 신문을 보고 있던 지훈의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이게 뭐야? 미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녀는 스케치를 우리 앞에 테이블 위로 던졌다. 나는 그림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지훈의 얼굴 또한 핏기가 가셨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볼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을 감출 뿐이었다. 설명해봐 두 사람. 미나는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차가운 확인 사살이었다. 대답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릴 뿐이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망치 소리처럼 내 머리를 울렸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변명을 하든 부정을 하든. 하지만 내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의 침묵이야말로 그 어떤 자백보다 더 확실한 증거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참아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대신 내 시선은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나와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미안함, 절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무언의 약속.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본 미나의 얼굴이 일그러진 것은 그녀는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다. 그랬구나.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계속 그랬던 거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감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우리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배신감에 무너진 사람의 텅 빈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게 던진 말이었다. 그 말은 칼이 되어 내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내 딸의 행복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죄인이었다. 미나는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무너져 내렸다. 지훈이 내 곁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진실은 드러났다. 우리의 비밀 정원은 폐허가 되었고 달콤했던 거짓말의 대가는 혹독했다. 거실에는 나와 지훈 2명의 공범만이 남았다.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미나의 방문이 닫힌 후 거실은 완전한 진공 상태가 되었다. 시간도 공기도 멈춘 듯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지훈이 나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나는 뱀에 쏘인 듯이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낯설고 차가웠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깊은 상처를 보았지만 나는 그를 위로할 수 없었다. 지금 내게 남은 감정은 오직 하나, 내 딸을 배신했다는 끔찍한 죄책감뿐이었다. 그 죄책감 앞에서 지훈을 향한 내 사랑은 더럽고 이기적인 욕망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집은 침묵의 감옥이 되었다. 우리는 3명의 죄수였다. 각자의 방에 갇혀 서로의 기척에 귀를 기울이며 보이지 않는 형벌을 견뎌내고 있었다. 식사는 각자 방에서 해결했고 우리는 복도에서조차 서로를 마주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미나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아주 가끔 밤늦은 시간에 유령처럼 부엌에 나타나 물 한 잔을 마시고 사라지곤 했다. 한 번은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며칠 사이에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내 활기차고 당당했던 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헬쑥한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넌 재앙이야. 네가 손대는 건 뭐든 망가지지. 그래, 나는 재앙이었다. 나는 내 유일한 딸의 삶을, 그녀의 가정을 내 손으로 부셔버렸다. 수십 년간 잊고 있던 자기 혐오가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미나의 절망적인 얼굴이 떠올랐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말이 끊임없이 나를 고문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다. 이 고통은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나는 지훈을 피했다. 그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그를 보면 그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 기억들은 우리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몇 번이고 나와 대화하려고 시도했다. 어느 날 밤 내가 잠 못 이루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조용히 다가왔다. 어머님,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얼른 손을 뒤로 감췄다. 그의 온기가 닿는 것이 두려웠다. 그 온기는 나를 무너뜨릴 테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 모든 건 끝났어. 우린 괴물이야. 나는 내뱉는 말들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자네는 미나한테 가. 가서 빌어. 내가 모든 걸 망쳤다고. 자네는 아무 잘못 없다고. 그렇게라도 해. 이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 두 사람의 일이에요. 저는 미나를 속였고 그리고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들렸다. 사랑 우리의 감정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나 있던가. 그 입담으로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 단어는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니야. 제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 나는 그에게서 도망쳐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문에 기댄 채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죄였다. 내 내면의 폭풍은 점점 더 거세졌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죄책감이 뒤엉켜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거울 속에 나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그저 숨만 쉬며 하루를 버티던 과거의 그림자.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가 존재하는 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의 존재 자체가 민에게는 상처이고 지훈에게는 족쇄였다. 내가 사라져야만 했다. 이 끔찍한 비극의 무대에서 내가 퇴장해야만 남은 두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터였다. 결심이 서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것이 내가 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나는 새벽녘에 일어나 작은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다. 많은 짐은 필요 없었다. 갈 곳도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지갑과 최소한의 옷가지를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이 선물했던 작은 난초 화분을 바라보았다. 한때 내게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 연약한 생명체. 나는 차마 그것을 두고 갈 수가 없었다. 화분을 품에 안고 나는 소리 없이 내 방문을 열었다. 내면의 폭풍 속에서 내가 내린 유일하고도 마지막 선택이었다. 내가 도착한 곳은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예전에 TV에서 우연히 본 세상의 끝처럼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나는 허름한 민박집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다. 방에서는 희미하게 바다 냄새가 났고 밤이 되면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혹은 흐느낌처럼 들려왔다. 나는 집을 떠나왔지만 죄책감으로부터는 도망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텅 빈 시간 속에서 죄책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나는 매일 바닷가를 걸었다. 밀려왔다 사라지는 파도를 보며 내 행동이 딸의 삶에 남겼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생각했다. 행복은 신기루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나는 오로지 내 아내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지훈을 향한 내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수십 년간의 학대 끝에 처음으로 내게 손을 내밀어준 남자에 대한 의존과 갈망이었을까? 나는 그와의 순간들을 하나씩 복기했다. 그의 다정한 눈빛, 따뜻한 손길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던 표정. 그 모든 것은 분명 진실했다. 하지만 그 진실함에 기댄 내 마음은 순수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에게서 구원을 바랐던 것이다. 내 비참한 삶을 끝내줄 기사님을 원했던 것이다. 나는 해변에 앉아 모래 위에 미나의 이름을 썼다. 파도가 밀려와 그 이름을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내 딸의 상처도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행복이 딸의 불행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것이 내 몫의 벌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민박집 주인의 작은 식당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몸을 고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박집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지훈이었다. 내가 떠나기 전 혹시 몰라 남겨두었던 민박집 주소로 보낸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의 소식을 듣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미치도록 그리웠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그의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내가 떠난 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와 미나는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나의 가출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그는 굳이 덧붙였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망가져 있었고 이번 일은 그저 서로가 그것을 직시하게 된 계기였을 뿐이라고. 미나는 지금 심리 상담을 받으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회사는 잠시 휴직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녀는 지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지훈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고 적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내 대해 썼다. 그는 나를 찾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충동이나 실수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어떤 선택도 강요하지 않았다. 어머님께서 스스로 평화를 찾으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어머님의 평화 속에 제 자리가 없다면 그것 또한 존중하겠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은 이전의 자책과 후회의 눈물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의 편지는 내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미나의 가정을 파괴한 유일한 원인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골마 있었고 나는 그저 골문 상처를 터뜨린 바늘이었을 뿐이다. 물론 내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모든 불행을 내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지훈을 생각했다. 구원자도 죄의 공범도 아닌 그저 한 남자 강지훈을. 그를 사랑하는 내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다. 비록 그 시작이 불완전했다 하더라도 진실의 침묵 속에서 나는 한 뼘 더 단단해져 있었다.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갈 힘이 생겼다. 나는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았다. 나는 조용히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편지를 받은 후 몇 주가 더 흘렀다. 바닷가 마을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내 마음속의 파도도 점차 잔잔해졌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다. 대신 나는 현재를 사는 법을 배웠다. 소박한 식당 일을 하고 틈틈이 책을 읽고 저녁이면 해변을 산책하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밤 지훈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강해질 수 있었다. 나는 언젠가 그에게 답장을 써야겠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식당 일을 마치고 해변을 걷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 방파제 끝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환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너무나도 그리워한 나머지 내 뇌가 만들어낸 허상일 것이라고. 하지만 그 실루엣은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강지훈. 그였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몇 달 사이에 그는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단단했다. 마침내 그가 내 앞에 섰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었다는 말, 그 어떤 말도 이 기나긴 시간과 복잡한 감정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의 눈이 나를 오롯이 담고 있었다. 그 시선에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니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미나와의 일이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말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끝냈다고. 미나는 새로운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했고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물론 아직 우리를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마친 후 테이블 위로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사위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그저 박소연이라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강지훈입니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을 찾아온 것은 제 이기심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자격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 없이는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는 내게 청혼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사회의 시선 딸의 상처, 내 안에 마지막 남은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며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랑. 이 남자를 향한 깊고 진실한 사랑. 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찻집을 나섰다. 내가 사는 작은 민박집 방으로 그를 이끌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 순간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공간처럼 느껴졌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췄다. 이것은 나의 대답이었다. 나의 선택이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에 숨지 않겠다는 내 행복을
내 손으로 쟁취하겠다는 나의 선언이었다. 우리의 입맞춤은 이전과는 달랐다. 절박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깊고 경건한 행위였다. 그날 밤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옷이 벗겨지고 서로의 맨살이 닿았을 때 나는 수치심 대신 해방감을 느꼈다. 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상처 입은 과거나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사랑받는 한 명의 여자 박서연이었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의 입맞춤은 내 영혼에 새겨진 슬픔을 씻어내는 듯했다. 나는 처음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내 몸을 그에게 온전히 열었다. 쾌락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두 영혼이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끌어안는 완전한 합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잠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평온을 느꼈다. 어젯밤 나는 내 마음에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조금의 후회도 없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이 사람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바닷가 마을에서의 아침은 유난히 상쾌했다. 우리는 작은 방에서 함께 아침을 맞이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과거가 없는 새로운 곳에서 온전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이 어디가 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우리의 집이 될 터였다. 우리는 며칠에 걸쳐 조용히 그곳을 떠날 준비를 했다. 나는 식당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그는 내게 작은 보따리를 쥐어주며 행복을 빌어주었다. 지우는 자신의 채 우리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실었다. 그 중에는 내가 애지중지하던 작은 난초 화분도 있었다. 이제 그것은 금단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증표였다. 우리가 정착한 곳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였다. 우리는 아담한 집을 얻었다. 집 앞에는 작은 뜰이 있어 우리는 그곳에 함께 꽃을 심고 채소를 가꾸었다. 한때 우리의 유일한 해방구였던 비밀 정원과는 달랐다. 이곳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햇살 아래에 온전한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새로운 삶은 평온했다. 지우는 작은 건축 사무소에 자리를 잡았고 나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우리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 때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두려워질 만큼 행복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 뒤에는 여전히 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미나를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다. 내 행복이 클수록 딸에 대한 죄책감 또한 커져만 갔다.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나는 민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수십 번을 고쳐 쓴 편지에는 어떤 변명도 담지 않았다. 나는 내가 딸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갈 것임을 적었다. 나는 내 불행했던 결혼 생활과 수십 년간 죽은 듯이 살아왔던 내 과거를 담담히 고백했다. 지훈 씨는 엄마의 다쳤던 마음에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단다. 그를 만나 엄마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어. 이것이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엄마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이기적인 엄마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저 언젠가 네가 엄마의 삶도 하나의 인생이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야. 편지의 마지막에 나는 변치 않는 사랑을 담았다.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는 영원히 나의 가장 소중한 딸이란다. 나는 편지를 붙이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답장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딸과의 끊어진 테서를 마음속으로나마 다시 있으려는 나의 마지막 노력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민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상처가 아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 어쩌면 평생 아물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멀리서 내 딸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지우는 맞은편에서 새로운 건축 도면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은 고요했고 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나는 문득 책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일에 집중한 그의 옆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그를 만나기 전 나의 삶은 긴 겨울밤과도 같았다. 출구 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저 숨만 쉬고 있었다. 그런 내게 그는 한 줄기 새벽비처럼 다가왔다. 우리는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삶에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받고 있다. 행복에는 정해진 모양이나 규칙이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금지된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그의 등 뒤에서 가만히 안았다. 놀란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내게 와줘서. 그는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다. 우리의 새로운 길 위로 따스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인생의 황혼에서 나는 마침내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행복을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행복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에 대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